해석적인 이해를 계몽적인 비판의 원리와 조화시킴으로써 비로소 달성되는 역사인식의 지평을 의미한다. 자, 이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지향하는 목표는 역사적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 과거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일단 중요한 것은 인식 대상과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결국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어떤 실증적 연구 방법하고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일정 정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이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거리를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주관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식 대상과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도 다양한 측면을 가능한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100% 이제 객관적인 실증적인 연구 방법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당사자의 입장까지도 고려해서 그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00%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 해석적 연구 방법에 이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지금 역사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역사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역사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화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자, 사실 여기 보면은 한계가 나오거든요. 한계가 나오는데 그 한계가 그 제시문에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제시문에 나와요. 즉, 제시문 가에 나오는 역사화의 한계는 제시문 나에 나오고요. 제시문 나에 나오는 것의 한계는 제시문 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건너뛸게요. 제시문 나로 갈게요. 자, 제시문 나에 보면은 자, 첫 문장 봅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역사화를 통해 해석학적 객관성과 비판적 거리감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자, 이거죠. 지금 여기 이겁니다. 역사가 취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박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것의 한계를 지적하려고 해요. 이것은 나치의 과거사라는 민감한 사안과 결부될 때 논쟁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거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 얼핏 보아서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 역사화의 중성적 개념은 역사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칫 나치 체제를 다른 시기와 똑같이 역사 인식의 대상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그 범죄의 유일무이성을 상대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는 역사화 개념이 학문적 연구 작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나치 범죄의 비교 불가능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나치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무수히 많은 다른 사건들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을 그냥 다른 사건들과 동일하게, 즉 어떤 객관적인 이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그것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모든 역사적 사건을 상대화함으로써, 이거는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법칙화를 하는 거고, 이거 법칙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런 부류의 사건이지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성을 상대화함으로써 그것을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계예요. 자, 다음. 이제 제시문 나의 입장을 봐야 되죠. 역사적 한계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 즉, 이것이 유일무이한 비극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제시문 나의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이 모든 주장의 밑바탕에는 나치가 저지른 범죄는 비교가 불가능한 역사적 한계 사건이므로 과학적 설명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 역사적 한계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 인식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것은 역사적 한계 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피해자의 치유하기 힘든 역사적 기업과 상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객관화가 불가능한 사건이고 객관적인 요소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죠.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과연 역사가를 만났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대답조차 제대로 못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기억이 실제 망각됐을 수도 있어요. 아예 차단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 한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제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요 입장의 한계는 뭐냐? 그 입장의 한계는 제시문가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제시문가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객관적 인식을 회의하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거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야 라고 함으로써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건과 또한 비슷한 요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비판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뒤에 나오는 예시 답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학문 연구의 자세라는 부분에서 진리와 주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진리와 주관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은 오늘 수업을 잘 공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